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왕입니다. 스웨덴은 나름 걸출한 요격기인 드라켄을 만들어가지고 배치했습니다만 단거리 이착륙 성능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운 수준이라 가지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스웨덴은 소련의 침공에 맞서가지고 대규모로 벙커와 갱도를 파가지고 군사적인 자산들을 갖다가 넣는 식으로 생존 전략을 짠 상태였거든요. 공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전투비행단 하나를 갖다가 통째로 지하시설에다가 박아놓고 이륙할 때만 끄집어내가지고 지상에서 이륙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쟁 초반에 제대로 된 활주로들은 공격받아가지고 무력화될 게 뻔했습니다. 따라서 비상용 활주로나 고속도로에서도 이착륙을 진행했어야 되니까 단거리 이착륙 능력이 절실했었죠. 게다가 공격기 포지션을 맡고 있던 란센이 개념상 구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란센이 사실상 결함기종이었다는 점이었죠. 안 그래도 초창기 제트전투기 특성상 예측 불허한 비행 안정성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적어도 항범 레이더의 오작동까지 더해지면서 지면에 충돌하고 박살난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죠. 물론 당시 스웨덴군이 대다수의 사고를 갖다 은폐를 내가지고 대외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스웨덴군이 이렇게 은폐를 한다고 해가지고 있던 결함이 없어지는 건 또 아니었으니까 후계기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곧바로 스웨덴군은 제대로 된 성능 요구 사항을 갖다가 짜가지고 사부사에 전달을 했는데요. 요구 조건은 최소 500m 정도의 착륙거리를 가지고 속도는 최소 드라켄 후기형과 동일한 마하 2급을 요구했으며 공격기의 컨셉으로 여러 무장 갖다가 운영을 할 수 있대 드라켄의 요격 임무도 어느 정도 분담해서 맡기 위해서 요격기로서의 능력치도 부과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 정부는 엄청난 양의 개발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무려 당시 스웨덴의 R&D 예산의 10%가 예산으로 투입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군사 분야 R&D 예산에서 10%가 아니라 스웨덴 전체 R&D 예산에서 10%인 겁니다. 사부사도 굉장히 골머리를 싸맸습니다. 다른 조건은 어떻게 공밀내에서 맞춘다고 쳐도 단거리 이착륙 기능까지 넣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특히나 공격기 특성상 많은 연료와 무장을 장착하고 날아야 되는데 자토니, 드래그 슈트니를 갖다가 달아도 필연적으로 이착륙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사부사에서는 별도의 리프트팬을 갖춘 수직 이착륙기 컨셉의 공격기도 개발을 하려고 했었을 정도예요. 물론 이거는 조종 계통이 심각하게 복잡해진다는 단점도 있었고요. 리프트팬이 정상적인 비행을 할 때는 쓸 일이 없다 보니까 그저 짐덩어리에 불과해가지고 데드웨이트 문제가 심각하다는 단점도 있었죠. 거기다가 심각한 비행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직이 착륙기 컨셉은 포기가 되었습니다. 사부사의 개발팀은 머리를 싸매고 절규했습니다. 근데 그런 개발팀은 짠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혀를 끌끌 차던 노인네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란센과 드라켄의 개발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나치 독일 출신의 전설적인 수학자였던 헤르만 베어 봄이었습니다. 당시 이 새로운 공격기 프로젝트가 시작되던 데는 베어봄이 나이 60세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제 사부사에서 정년 퇴임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는 퇴임하기 직전 마지막 역작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켄에서 썼던 더블 델타 이글 갖다가 그대로 채용해가지고 그럭저럭 높은 비행 안정성과 고속 성능을 동시에 추구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동시에 공기흡입구 위에는 당시 굉장히 신박한 개념이었던 거대한 귀날개, 즉 카나드를 장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륙 시에 거대한 양력을 추가로 제공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륙거리가 줄어들었고요. 착륙 시에는 카나드가 에어브레이크 역할을 해줘가지고 착륙거리가 줄어들 수가 있었죠. 거기다가 엔진에는 역분사 기능이 추가되어져가지고 착륙 시에 역분사를 방식으로 착륙거리를 줄일 수가 있게 되었죠. 역분사 장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배기구 옆에 마련된 역분사 배기구로 배기가스를 분출시키게 하도록 만드는 장치인데요. 수직이 착륙기처럼 가변 노즐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사부사가 수직이 착륙기 컨셉의 공격기를 개발하면서 얼떨결에 얻게 된 그 기술을 적용한 것이죠. 다만 고열의 배기가스를 갖다가 반대쪽으로 분출을 시켜줘야 되다 보니까 배기가스를 직방으로 맞아야 돼서 비싼 가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티타늄을 대량으로 역분사 장치에 채용을 해야 됐었습니다. 엔진은 단발기로 결정한 대신에 민간 항공기에서 사용하고 있던 대형 터보팬 엔진을 갖다가 들여와가지고 애프터버너와 역분사 장치를 장착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대추력 엔진의 고열로부터 기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역시 비싼 값에 불구하고 티타늄 방열판을 갖다가 엔진 주변에 떡칠하는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해서 1971년 스웨덴의 새로운 초음속 공격기가 등장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AJ-37 비겐 공격기였습니다. 자체 중량은 10톤, 최대 이륙 중량은 20톤으로 나중에 등장한 F-16보다 한 체급 더 거대한 전투기였죠. 여기에는 7개의 하드포인트에서 최대 7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F4 팬텀기의 무장량보다 약 1톤 정도만 적을 정도로 단발단자 공격기치고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무장량을 자랑했죠. 이렇게 된 데에는 대형 민항기에서나 사용하는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인 JT8D 엔진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엔진은 무려 최대 28,000파운드라는 충격과 공포의 추력이 나왔었죠.
나중에 등장하는 F-16의 F백 엔진이 최대 추력 2만 파운드 정도고 JD-8D와 비슷한 체급으로 따져보자면 소련제 미그-30에 달리는 터보팬 엔진인 D-30 엔진 있죠. 이게 3만 파운드가 좀 넘거든요. 그걸 생각해보자면 굉장히 엄청난 규모의 추력이었죠. 덕분에 비계는 자체 중량이 드라켄보다 훨씬 더 뚱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최고 속도 마하 2.1을 자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공격기로 태어난 비계니 무려 요격기인 드라켄만큼 날렵하게 기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격기도 아닌 공격기가 말이지. 터보팬 엔진 덕분에 이전의 터보제트 엔진에 비해서 연비가 더 좋아졌습니다. 다만 단거리 이착륙 기능을 위해 가지고 연료 탑재량이 좀 칼에 맞아 버려야 돼 가지고 항속거리는 2000k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체 중앙에 연료 탱크를 달면은 2600km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 점은 다행이었죠. 항공전자 장비로는 진짜 충격적이게도 세계 최초로 직접회로 칩이 들어간 디지털 컴퓨터가 미션 컴퓨터로서 장비됩니다. 스웨덴의 기술력은 세계치! 이 컴퓨터는 비겐 전투기의 모든 부분을 다 총괄을 했는데요. 기총의 탄도 계산부터 레이더가 탐지한 표적에 대한 트랙 형성, 항법 비행, 심지어 기체 제어에도 어느 정도 관여해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조종면을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비겐 전투기는 전작인 드라켄이나 란센에 비해서 비행 안정성이 훨씬 더 좋아졌으며 추락사고도 이전 기종들에 비해서 확연히 줄어들게 되었죠. 여기에 에릭슨사와 사트사의 생존 장비들과 전자전 장비들이 통합된 통합 전자전 장비가 장비되었는데요. 방어용 ECM 장비랑 레이더 경보 수신기인 RWR이 통합되어져 있어가지고 적대 레이더 신호를 포착하면은 그거 갖다가 경보도 해줄 수 있었고 방해 전파를 먹여주는 것도 가능했죠. 이런 통합 전자전 장비는 당시 선진국들도 이제서야 막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적용을 시킬 정도였는데 스웨덴의 전자전 능력도 굉장하네요. 게다가 여기에는 체프 플레이어 발사기도 전부 다 연동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체프랑 플레이어가 발사되게끔 설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생존성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레이더는 에릭슨사의 PS37 X밴드 공격 레이더가 들어갔는데요. 기기식 레이더이긴 하지만 진공관 방식이 아니라 가지고 신뢰성이 굉장히 높았고 열과 충격에 강하며 고장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공대공 표적 추적 기능은 좀 약한 대신에 지형 추적과 매핑 기능에 중점을 둔 그런 레이더였는데요. 당연하지만 공격기이니만큼 정교하게 지형 지물을 추적하고 또 앞에 뭐가 있는지 조종사에게 확실하게 경보를 해줘야 됐었으니까요. 이전에 란센에서는 이 항법용 레이더가 오작동을 자주 일으켜가지고 앞에 산이 있는데도 없다고 표시해주는 등의 문제로 인해서 란센의 추락사고가 굉장히 잦았는데 비겐에서는 그런 빈도수가 확 줄어들었죠. 따라서 당시 유행이던 초저고도 침투 임무마저도 원활하게 가능했죠. 지상 기반 레이더는 보통 높고 먼 곳은 잘 보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낮고 가까운 건 잘 못 봅니다. 이 때문에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요격할 수 있는 최저고도인 최저사고라는 개념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레이더가 잘 못 보는 초저고도를 갖다가 침투해서 들어가는 것도 가능했단 말이죠. 다만 스웨덴군의 교리 자체가 굉장히 방어적인 교리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초저고도 침투 기능은 덕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폭격을 하고 귀환하는 용도로 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스웨덴 영토에 침범한 적함이나 적의 지상군 제대가 공격기가 접근한다는 것을 모르게 한 채로 사각지대로 돌아가서 폭격을 하고 돌아오는 용도로 주로 쓰이게 되었죠. 다만 이 레이더는 공중 표적에 대한 일루미네이션은 제공해주지가 않아가지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영할 수는 없었고요.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만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대신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비되어져 가지고 조종사의 상황인식 능력이 훨씬 더 좋아졌고 무장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증가되었죠. 무장으로는 이전에 란센이 운영하던 로봇4 대함 미사일을 갖다가 2발 운영할 수 있었고요. 특이하게도 공대지, 공대함, 공대공 모두 사용 가능한 로봇5 미사일을 갖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스웨덴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초음속 미사일인데요. 사거리는 9km에 근접 신간을 달고 있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유도 방식은 미국제 불법 공대지 미사일처럼 미사일 뒷공무니에 달린 플레이어를 갖다가 조종사가 직접 보고 조이스틱으로 조종해가지고 표적에 맞춰주는 유도 방식인 MCL로스 방식이었죠. 초창기 대전차 미사일에서 많이 쓰던 유도 방식인데 느려 터진 전차를 갖다가 맞출 때도 굉장히 명중률이 낮았던 유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미사일의 탄두량이 160kg입니다. 그러니까 스쳐도 사망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탄두량을 무지막지하게 달아놨던 거죠. 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저공 저속으로 내려와서 오토파일럿을 키면은 레이더와 연동돼가지고 지형 추적을 하면서 마치 테슬라처럼 정교하게 자율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로봇5 미사일을 갖다가 조종사가 유도를 해줘가지고 표적에 맞추는 방식이었죠. 그럼 이걸로 어떻게 공대공 표적을 맞추냐고요? 뭐 어떻게든 잘해서 적 공중 표적 근처에 미사일을 갖다 놓으면은 근접 신관이 작동하면서 탄두가 터지겠죠. 그 포갑과 파편으로 적기를 잡는 겁니다. 탄두 중량이 무려 160kg이기 때문에 포갑만으로도 근처에 있는 전투기들은 싸그리 다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똥파워 미사일이었죠. 근데 유도 방식의 한계 때문에 전투기 같은 날렵한 표적에 대응하기 좀 어려웠고 보통 폭격기 같은 둔중한 표적에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는 고정무장으로 기관포가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비겐 전투기에게 부여된 임무는 기관포로 장시간 채공하면서 지상군을 엄호하는 임무가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적에게 폭탄이든 로켓이든 쏟아붓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임무였으니까 기관포가 그렇게 중요한 임무는 아니었어요. 고성능 항전 장비들을 갖다 탑재하기 위한 장착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됐다 보니까, 참고로 비겐 전투기는 당대 유럽에서 최고 성능의 항전 장비를 갖춘 그런 전투기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합시다. 단거리 이착륙 성능도 스웨덴 공군을 오체풀 만족시켜줄 수가 있었어요. 착륙거리 기준 500m가 실제로 나왔기 때문이죠. 다만 연료나 무장을 만지했을 때는 이보다는 좀 길어지긴 한데 어쨌든 뭐 이 정도 이착륙거리를 자랑한다, 그 정도면 뭐 그저 CA죠. 여기에 접근경보 레이더나 ILS 같은 제대로 된 이착륙 유도 장비가 없는 그런 비상용 활주로나 고속도로에서 뜨고 내리기 위해서 TILS라고 하는 전술 착륙 시스템까지 장비가 되었습니다. 활주로와 자동으로 일직선으로 정렬하게끔 도와주고 진입각도를 계산해가지고 알려주는 장비인데요. 비상용 활주로나 고속도로에서도 오차 범위 최대 30m 이내로 정교한 착륙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비행 성능은 유격기와 공격기의 특성을 모두 갖췄고, 당시 서방에서 가장 진보된 수준의 항공전자 장비를 갖춘 비겐 공격기는 스웨덴군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배치가 진행되었죠. 근데 스웨덴군은 마침 드라켄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격기라고 쓰고는 있는데 비겐 전투기랑 크게 비행 성능 차이가 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비겐이 훨씬 더 드라켄보다 나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군은 생각했습니다. 아예 비겐을 요격기로 개조해볼까? 그렇게 해서 일명 완성형 비겐이자 1970년대 세계 최강의 단발단자 전폭기로 불렸던 JA-37 비겐 전폭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게 당시 세계 최강의 단발단자 전투기로 불리냐면은 이전에 AJ-37 비겐에 비해서 훨씬 더 항공전자 장비가 진일보했고요. 유격기라고 해서 공격 능력을 덜어낸 게 아니라 유격기로서의 능력은 확 올려주고 공격기로서의 능력도 좀 더 올려준 버전이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육각형 전투기였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JA-37 비겐은 3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스웨덴 최초의 4세대 다목적 멀티롤 전투기로서 분류가 됩니다. 일단 유격기 형태라고 하면서 하드포인트가 9개로 증가됐어요. 그래서 더 많은 무장을 장비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는 TBC연기까지 장비가 되어가지고 미국제 전자광학 추적 방식의 공대지 미사일인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도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25km에 무려 57kg짜리 성형자객 탄도를 갖다 장비해놔가지고 뭐 3세대 전차든 4세대 전차든 일단 맞으면은 우와, 요격기형답게 공대공 능력이 굉장히 증강된 에릭슨사의 PS-46 레이더가 장비되는데요. 탐지거리는 50km 정도로 여기에다가 기총을 장비하느라 하방 탐색 능력, 즉 룩다운 능력을 포기한 F4 E형 팬텀기랑 달리 룩다운 능력까지 완벽히 갖추고 있던 레이더였죠. TWS 기능이 추가되면서 최대 동시에 2개 표적을 추적할 수 있었고, 이 2개 표적에 모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요격을 시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드디어 제대로 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스카이 플래시 미사일이 장비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제 스페로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갖다가 영국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스웨덴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거예요. 라이센스 생산을 하면서 자체적인 개량이 들어가가지고 스페로우 F형에서 M형 사이의 성능을 냈었고요.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었고 사거리는 40km였습니다. 이 덕분에 드라켄이 가질 수가 없었던 시계박 교전 능력, 즉 BVR 능력을 얻게 되었죠.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거리에서 레이더로 적기를 먼저 탐지하고 추적하면서 미사일을 날려서 매차쿠차 시켜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렐60 방공관제 시스템의 발전형을 갖다가 완벽하게 기능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최신형 단말이었다는 거죠. 당시 스트렐60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좀 더 고용량의 데이터 통신, 원격으로 무장 선정을 하거나 혹은 적기 방향으로 전투기를 원격 조종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드라켄이나 란센 같은 경우에는 몇몇 성능상의 문제로 인해서 스트렐60 발전형의 기능을 완벽히 다 수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세계 최강 소리를 듣는 비겐 전투기는 스웨덴에서만 무려 800대를 생산해가지고 도입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사부사는 성과급으로 잔치를 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막상 비겐이 등장하자 예상보다 기체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사부사는 대량 생산하면 기체값을 좀 싸게 내릴 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때는 1980년대였습니다. 1980년대 소련은 미국과 본격적인 군비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더 강력해지고 육각형으로 변모한 소련군을 갖다가 스웨덴군이 이제 상대해야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스웨덴군으로서는 비겐 전투기 말고도 다른 곳에 돈을 써야 될 곳이 너무나도 많아진 거예요. 결국 비겐 전투기는 훈련형인 SK-37, 정찰형인 SF-37을 포함해서 총 329대로 생산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군은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서 조금 적게 생산된 비겐 전투기를 갖다가 애지중지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써먹게 되었는데요. 1980년대 중반에는 4개 편대가 한 개 네트워크로 묶여가지고 실시간 데이터 링크를 진행하는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게 적기를 네트워크전으로 농락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인데요. 편대장기만 레이더를 켜고 적기를 감시하면서 나머지 전투기들은 사각지대에 숨겨놓고 레이더도 안 켜고 은밀하게 적기로 접근하는 겁니다. 동시에 편대장기가 본 레이더 화면을 갖다가 실시간 데이터 링크로 쏴줘가지고 얘네들도 똑같은 화면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런 전술 데이터 링크 기능들은 미국의 F-22, 소련의 미그-31 정도 되어야만 구현이 가능했던 고급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스웨덴 전투기들만의 독자적인 스킬로서 자리 잡아가지고 이후에 나오는 그리펜 전투기로도 계승이 되게 됩니다. 공대함 미사일도 로봇4 공대함 미사일의 발전형인 RBS-15 미사일로 바뀌었죠. 엔진을 터보제트 엔진으로 바꿔줘가지고 기존의 30km짜리 사거리를 70km로 늘렸고요. 미사일은 INS와 GPS를 갖다가 둘 다 동시에 이용해가지고 날아가는데 최초의 조종사가 여러 개의 경로점을 갖다 찍어줘가지고 그 경로로 비행을 하게끔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중간 유도가 되냐면은 바로 웨이포인트 기능, 경로점 비행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면 그냥 미사일이 직선으로 쭉 날아가는 게 아니라 스웨덴의 굉장히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의 수많은 섬들을 갖다가 삥 우회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적함이 섬 뒤에 가려진 표적은 못 보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어렵죠. 접근한지도 모를걸? 그리고 마지막 웨이포인트에서 적함을 향해서 액티브 레이더 시커를 켜고 적함으로 돌입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러면은 적함으로서는 갑자기 난데없이 섬 뒤에서 뭔가 쑥 튀어나오더니만 내리꽂히는 거예요. 날벼락인 셈이겠죠. 게다가 탄두 중량도 200kg이나 돼가지고 웬만한 구축함도 한 방에 무력화 확정이고요. 참고로 이런 방식으로 스웨덴군이랑 미해군이랑 합동훈련했을 때 미국의 이지스함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농락해가지고 대량으로 훈련 상황에서 가상 격침시킨 사례도 존재합니다. 초저고도 시스키밍 비행도 가능해가지고 속도가 아음속인 마하 0.9에 불과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조차 탐지와 요격이 어렵습니다. 수평선을 일단 넘어와야만 탐지가 되니까요. 냉전이 종료된 뒤에는 1993년부터 모든 비겐 형식들을 갖다가 한 군데 모아가지고 궁극의 비겐으로서 한 차례 통합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능동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 미사일까지 인기가 되어져가지고 현대전에서도 어느 정도 밥값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또 특이한 바리에이션으로 하나 있는 게 바로 SH-37이라는 바리에이션입니다. 이거는 아예 레이더를 갖다가 대수상 레이더를 갖다 장비하고 해상 초계기형으로 개조한 버전인데요. 스웨덴이 무려 2000km나 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일반적인 전투함이나 해상 초계기로는 다 커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상 초계기형을 만들어가지고 대한 미사일을 장착시키고 해상 초계를 돌게 한 거죠. 이렇게 절찬리에 쓰인 비겐 전투기도 노후화 비용은 피할 수가 없었고요. 냉전이 종료되자 스웨덴군도 군축을 실시해가지고 전투기 보유 숫자를 갖다가 150대 미만으로 확 줄이기로 했죠. 이 때문에 비겐 전투기는 설 자리가 없어져가지고 2007년까지만 운영하고 전량 퇴역하게 되었습니다. 비겐이 운영되면서 실전 기록 비스무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두 SR-71과 관련된 전과들이죠. SR-71은 미국제 정찰기인데 세계에서 가장 높이 날 수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날 수 있는 정찰기입니다. 무려 26km 상공의 성층권을 비행할 수 있고요. 최고 속도는 마하 3.3 플러스급입니다. 측정하기에 따라서는 3.8까지도 나와요. 그런데 한 베테랑 JA-37 비겐 조종사가 자신들을 맨날 놀리듯 SR-71이 스웨덴 영공을 무단으로 자꾸 통과하는 걸 보고 나서 진짜 킹받아가지고 진짜 SR-71을 최고 속도로 추적해 들어가서 격추 가는 거리에 넣고 레이더로 조준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미사일 발사 버튼 누르면은 격추 가는 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곧바로 SR-71은 격추당하는 거예요. SR-71 쪽에서는 시겁해가지고 최고 속도로 회피기동을 실시했고요. 스웨덴군 상부에서도 놀라가지고 급하게 조종사한테 교전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 SR-71은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요격이라는 개념은 비단 상대방을 무조건 격추해야지만 요격이 아니라 임무를 포기시키거나 혹은 임무를 방해해서 내쫓는 것도 요격에 포함이 되니까 비겐 전투기는 SR-71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죠. 이 전설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유튜브 상에 마하3라는 단편 영화로도 지금 현재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카드로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오시면 됩니다. 반대로 비겐 전투기가 SR-71을 구원하는 데에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소련 근처에서 정찰 활동을 진행 중이던 SR-71한테 소련의 초고속 전투기인 미그-25 전투기가 엔진 한 쌍을 홀라당 태워먹으면서 최고 속도로 추적을 해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미그-25는 심지어 SR-71을 갖다가 격추 가는 거리에 넣고 나서 위협 비행을 실시했는데요. 당연히 SR-71로서는 최고 속도로 스웨덴 영공으로 빤스를 날 수밖에 없었죠. 이때 스웨덴 공군한테 SOS를 쳐가지고 비겐 전투기들이 날아올라서 이 SR-71을 갖다가 에스코트 해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그-25 전투기가 SR-71을 격추 가는 거리에 넣고서도 레이더로 SR-71을 낙원하거나 혹은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아마 추측인데 당시 미그-25의 항공전자 장비들은 마하 3 이상의 속도에서는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미그-25 같은 경우에도 마하 3 이상의 속도는 설계상 요구됐던 성능이 아니다 보니까 마하 3 이상의 속도에서 적기를 요격할 수 있는 성능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SR-71이 간신히 살아서 스웨덴 영공으로 도망쳐 나온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비겐도 SR-71을 한번 도와서 격추를 모면하게 할 수가 있었죠. 안타깝지만 수출 시장에서는 매번 고배를 맞았던 전투기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체급에 비해서 고가인 전투기였고 유지보스 시스템도 새로 스웨덴제로 구축을 해야 돼가지고 이게 부담이 좀 많았거든. F터버너랑 역추진 장비는 아예 스웨덴제였거든요. 그래도 도입이 성사될 뻔한 적이 몇 번 있긴 했는데 노르웨이 한번 세일즈를 해봤다가 별개의 군수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는 그런 리스크는 피하고 싶었는지 F-16을 채택해버렸고요. 호주에는 아예 비겐 전투기의 레이더를 강화하고 사거리 100km짜리 공대공 미사일인 피닉스 미사일을 장비해가지고 세일즈를 한번 해봤는데 호주군 같은 경우에도 대한 미사일을 4발씩이나 달고 날 수 있는 호넷 전투기가 좀 마음에 들었는지 호넷을 채택해버렸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기네들이 라이센스 생산해가지고 수백 대를 갖다 뽑겠다고 접근을 해왔는데요. 당시 미국이 친소국가이던 인도에는 자국산 JT-8D 엔진을 갖다가 제공할 수 없다고 겐세이를 놔가지고 인도 수출도 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있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은 상공부, 지금의 산업자원부죠. 여기서 실무진 몇 명, 그리고 국방부 실무진 몇 명 이렇게 청와대를 불러가지고 차기 하이급 전폭기를 도입할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 태스크포스에서는 비겐 전투기의 굉장히 높은 성능과 단거리 이착륙 성능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비겐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엥? 박정희 정부 말기에 원래 전투기로는 이스라엘에서 크피르 전투기를 들여오기로 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박정희 정부는 비겐 전투기를 갖다가 도입하기로 결정해놓고서도 크피르 전투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도입하려고 이스라엘과 조율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카터 행정부 때문이었어요. 당시 인권 외교를 진행하던 카터 행정부로서는 유신 독재랑 핵 개발을 진행하던 박정희가 당연히 미웠죠. 근데 그때 당시 박정희가 F-16AB형을 갖다가 사려고 미국한테 요청을 했는데 박정희가 미웠던 카터 대통령은 대신 다운그레이드형인 F-16-79형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F-16의 엔진을 갖다가 구형 팬텀기의 엔진인 J-79 엔진을 갖다가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J-79 엔진이 하나만으로는 이 F-16에 충분한 추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엔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F-16 도입을 잠정 보류하고 다른 전투기를 사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1978년에 인도가 비겐 전투기를 사려고 하다가 미국한테 겐세이 맞고 나서 도입이 무산되는 걸 갖다가 라이브로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만약에 미국이 JT-8D 엔진 제공을 갖다가 불허하면은 비겐 전투기 사업 엎어지기 뻔하니까 크피르 도입 사업이랑 투트랙으로 진행한 거였습니다. 크피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F4 팬텀기의 J79 엔진을 크피르 전투기도 사용하다 보니까 미국이 겐세이나도 이거는 사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된 거죠. 두 번째는 만약에 일이 진짜 잘 풀려가지고 비겐이랑 크피르 둘 다 사오더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비겐 전투기는 하이급 전폭기로 사용하고 크피르 전투기는 약간 똥파이브의 후계 그리고 팬텀기의 단발단자 느낌으로 그냥 그렇게 로우급으로 사용하면 됐었으니까요. 그러나 곧이어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궁정동에서 암살당하면서 비겐 전투기와 크피르 전투기 도입 사업 모두 물거품이 되고야 말았죠. 총평하자면 비겐 전투기는 1970년대와 80년대를 관통하는 세계 최고급의 단발단자 4세대의 멀티롤 전폭기였습니다. 성능과 신뢰성을 동시에 잡아가지고 스웨덴군의 만족도가 어마어마했고요. 당시 비슷한 체급의 기종들이랑 비교해보면은 F-16은 당시 4중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 그리고 APG-66 레이더 같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물건들을 갖다가 갖추고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겐보다는 좀 작았고 단거리 이착륙 능력도 없었고 중거리 공대공 능력은 ADF형을 제외하면 가지고 있지도 않았죠. 프랑스제 미라주 F1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비겐 전투기에 비하면 뭔가 2% 부족한 느낌이었고요. 따라서 비겐 전투기는 당대 최강급의 단발단자 4세대 전폭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은 1980년대 들어서 소련군의 대형 제공우세 전투기인 Su-27 같은 것이 등장하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스웨덴군한테는 이런 대형 제공우세 전투기를 갖다가 대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제공우세 전투기 요리보다는 수세적인 요격 전투기 요리를 가진 스웨덴군의 교리상 이런 제공우세 전투기들이 스웨덴군의 교리에 맞지도 않는 상태였죠.
이때 스웨덴군은 비겐 전투기에 80년대 중반에 전술 데이터 링크 기능을 갖다가 넣어본 결과 기체의 성능이나 체급을 오밀조밀한 네트워크 전교리를 이용해서 편대 간 협동전을 실시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적화된 4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섰는데요. 과연 스웨덴은 어떤 전투기를 개발했을까요?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죠.